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오늘 저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의외의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오늘 이 혁신금융에 대한 이 중요한 정책 토론을 하게 돼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토론의 사회를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일정 시간대로 하면은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40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를 제외하고 세 분의 그 토론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10분 정도씩 그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발제자분 중에서 이제 이동근 원장님하고 황세훈 박사님 혹시 이 토론에 대해서 좀 대응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는 시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대략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지금 늦게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적당히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순서는 제가 요 프로그램에는 아마 그냥 다른 순서가 다른 어떤 배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임의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정인호 대표님,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어떤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인호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영화 교수님께서 그 금융 쪽에 좀 특화하고 계시니까 김영화 교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태윤 교수님은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비텟 팩토리 대표이신 정인호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해팩토리 공동대표 맡고 있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줄 몰라서 이렇게.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2015년 말에 창업을 했고요. 그 사이에 그 VC 투자도 좀 받았었고, 실제로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꾸준히 받거나 뭐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번 그 오늘 발표, 그리고 이제 토론 관련해서 이제 혁신 유니콘 기업,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K 유니콘이나 뭐 이런 뭐 아기 유니콘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특정한 업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산업들을 좀 혁신해 나가는 쪽에서 이제 포커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실제 투자 받은 회사들을 보면 한 600여 개 정도 되는 회사가 VC 통해서 투자를 좀 받았었는데, 대부분 소비자 대상 그 서비스나 제품들이 많고요. 또 유통 쪽 서비스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건이 터지고 나서 실제로 VC들도 사실 약간 투자를 약간 좀 홀딩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스타트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경기가 좀 의미 있게 좀 돌아갈 수 있어야 실제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 같은 거 보면 유니콘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유니콘이 특정한 업체를 선택해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고객들한테 이제 많은 선택을 받은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존 산업이랑 기존 산업 좀 혁신하려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산업과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좀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최근에 그러니까 그 타다건이 뭐 이게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
계속 그런 문제들은 저는 생길 것 같거든요. 타다가 최근에 그랬었고, 뭐 배달의 민족이 그랬었고, 그러니까 기존 산업을 혁신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제 도달했을 때,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을 때, 이것들을 정책적으로나 어떻게 포용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저희는 다행히 뭐 지금까지는 투자를 잘 받고 또는 이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요즘 청년 취업들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스타트업들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이쪽 인력들을 뽑으려고 해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뽑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은 좀 쉽게 뽑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경력자 위주로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이 제 사업을 하기 전에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되게 잘 커왔다고 보는데 그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은 경쟁들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 데이터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관련된 뭐 개발 관련된 교육이나 코딩 관련된 그 회사들 사실 이런 쪽에서 사실 또 재교육 과정들을 또 밟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대학과 그 스타트업 간의 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지원했을 때 실제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유니콘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단 제 말씀 이 정도 하고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회사를 직접 하시면서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한다 그러는데 결국 그 기술 혁신 자체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 순천향대학의 김학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K 유니콘 기업 육성과 혁신 금융을 주제로 해서 아시안 타임즈가 이번에 이 중요한 이런 회의를 주최하신 것은 굉장히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19로 해서 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서 이게 뭐 지금 그 핵심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그 다소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조금 뭐 약간 이른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지금 그 글로벌 경제의 큰 변화 흐름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그 새로운 지금 변화의 그 시작을 갖다가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 지금 뭐 우리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1997년도에 IMF 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상의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고 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EU, 일본 등 모든 국가가 엄청난 경제 후퇴의 가능성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런 위기가 위기로만 보면 우리 뭐 항상 이야기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그 이동근 원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듯이 유니콘 기업이 실제로 뭐 미국, 중국 중심으로만 좀 사실은 편성돼 있고 한국에는 유니콘 기업이라 해봐야 10여 개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새로운 우리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는 5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50조 원 정도 돈을 투입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 하에서 뭔가 우리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또 핵심 기업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정부가 이 지원하는 이 자금들이 그냥 이 옥석도 구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돼야 될 기업들을 오히려 연맹시키고 오히려 뭐 그 새로운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코로나에 인한 따른 새로운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이 아시아 타임즈에서 이 주제는 굉장히 시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간 산업의 붕괴는 막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이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벤처기업이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또 그 과정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때 투자됐던 바이오 산업들이 지금 요즘 그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금융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냥 정부 정책의 하수인 역할. 그냥 정부가 이거 하라면 돈 그냥 마련해가지고 하고 뭐 정부가 책임지는 하에서만 그런 돈에 대해서만 이렇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핵심 금융이라 할 것이 없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그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들도 정부의 정책 금융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상하에서 사실은 미국과 아까 대비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동건 원장님도 보여주셨고 항세훈 박사님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이 더 벤처 정신이 꼭 있다 없다를 지나서 항세훈 박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이런 세제상의 극명한 차이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벤처에 대해서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가 잘 갖추어진 미국과 벤처 투자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말 꽉 막힌 한국의 세제의 극명한 차이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아시아 타임즈의 그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이 상장 주식 세제라든지 벤처 투자를 막는 전반적인 이 세제 핵심, 세제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금융시장이 우리 사실은 자본 조달의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런 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10수년간 계속 무역수지 흑자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 캐피탈이 축적돼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뭐 20년 전, 3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은 캐피탈이 축적돼 있고 또 시중에 요즘 뭐 우리 2년 전, 3년에 우리 그 부동산
투기 뭐라 할까 투자를 할까 하는 부모의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나타났다가 또 깔아앉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금의 여유가 굉장히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그냥 투기적 자본, 그냥 투기를 위한 그냥 돈 벌기 위한 그 수단으로 움직이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의 흐름을 이 핵심 기업이나 이 벤처 기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금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런 핵심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개편 같은 것들이 밖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스탠다드한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뭐 유럽에서 하니까 뭐 이런 식의 규제를 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규제를 금융 규제를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제를 하다가는 더 이상 금융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그 대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자금 여유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벤처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이미 이동훈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금산분리가 돼 있는 이런 그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기업에서 재벌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좀 더 벤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금산분리 원칙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보수 정부에서는 이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으로 있는 그 예를 들면 진보 성향에 있는 정당이 야당으로 있으면 이걸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조금 진보적인 정부가 국회도 지금 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진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 대한민국의 핵심과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면 오히려 이런 변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진보 정부가 이 이제 국정 전반을 뭐 이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진보 정부가 그냥 그동안 분배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성장에도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책임지는 정부로서 필요하다면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 금산분리 같은 것도 과감하게 정책을 핵심을 해서 이 그 돈이 자본들이 벤처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또 다른 큰 돈줄이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금 700조 넘게 있는데 이 돈이 사실은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해외 투자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주식 투자 비율을 조금씩 넓히고 해외 투자 비율을 넓히고는 있지만 저는 그런 해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에 그냥 그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민간에 있어야 될 돈을 그 국민연금 제도의 틀 속에서 사실은 돈을 다 흡수해 가지고 국민연금기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이 민간에 있었더라면 움직여야 될 그 공간 속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벤처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점차 과거에 비해서 이 벤처 정신들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벤처 정신들이 자꾸 이게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 뭐 국민들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더 좋아하고 그냥 이번에 뭐 선거에도 그런 것도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여건 상황하에서
국민연금도 똑같이 이 벤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극적인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한다면 이거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좀 더 민간에서 줄어드는 감퇴되고 있는 벤처 자금의 공급주를 이 국민연금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뭐 정책금융의 범주 내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자본의 역할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능을 해서 벤처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없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지금은 700조 좀 넘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800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돈이 벤처 기업이라든지 좀 더 우리나라를 혁신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투자된다면 우리 지금 이 벤처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지원도 상당 부분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호 교수님께서는 지금 요즘 그 경제 상황 자체가 어떤 경제 변화를 그 불러오는 그런 시작점으로 일단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구조조정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고, 이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핵심 기업에 집중돼야 되는 어떤 선별의 필요성이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대기업에서 그 가지고 있는 돈도 혁신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나 뭐 이런 규제에 대한 그 전향적인 재고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을 이런 규제 해소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커다란 큰 손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뭐 이런 그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 혁신금융에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유니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성태윤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연세대 성태윤입니다. 이제 이동훈 원장님께서 한국형 혁신 유니콘 기업의 육성 과제와 해법, 그다음에 황세원 연구위원께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상장 주식 세제 개선 방향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혹시 조금 지적이 되지 않았거나 조금 더 강조해 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과 생산성이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양적 공급은 실제 정책 금융 체계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공이 됐던 것으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김용화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금융 체계로의 지원은 있었지만 이제 이것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유니콘 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냐와 또 역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오늘 황세훈 연구위원께서도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식세제의 개선 방향이기도 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꼭 벤처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무 형태의 자금 조달을 구조하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아는 채로 벤처나 결국 이제 유니콘 기업까지 간다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자본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자금을 들여오는 부분이 실제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M&A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측면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의 역할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를 비롯한 자본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도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 방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또 일부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강하게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 형태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공적 이제 퍼블릭 마켓에서 갔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반응의 정도와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충분한 자본을 갖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태도가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일반 역시 이 뭐 벤처 투자나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모든 것이 결국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소액 다수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매우 강력한 반응에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이 투자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이 투자자들은 위험이 있다는 걸 충분히 감수하고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최근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분들도 사실상은 일반 투자자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결국은 아예 이 펀드 시장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위험을 줄여가는 것이 자본시장에서 한국형 혁신 유니콘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되 이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갖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런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들은 오히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실제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기조 강연에서 기조 발주에서 일부 약간 언급은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이 자본 파토와 함께 결국은 유니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시장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구 개발을 포함한 매우 초창기에 상당한 그 노동력, 이 노동력이 대부분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문직 형태의 노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노동시장 제약을 풀어주는 문제 역시 실제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실제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기업을 초창기에 추진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결국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또 특성들이 연구 개발 내지는 전문직적인 특성을 가진, 또는 뭐 실제로는 상당한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특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형태의 노동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지가 실제로는 한국형 혁신 유니콘 기업의 육성에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중요했는데 지금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도 이 유니콘 기업 과제 관련해서 일반적인 청년 실업의 대체제로서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정부가 실업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것들이 일반적인 그냥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 자금을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벤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고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인력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인력들의 결국은 이제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부담을 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본 파트, 노동 파트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생산 요소 쪽에서의 부분과 함께 결국은 이 유니콘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대기업과 에 대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받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역시 공정거래상의 제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논의에서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출연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공정 경쟁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역할 이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발전이 되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런 기업과 말하자면 경쟁을 하는 기업을 공적 자금을 통해 공적인 재원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접근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 혁신을 통해서 그냥 소기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데 그 발전 자체를 오히려 정부 섹터에서 유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공정거래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기본 관점을 갖고 이 플레이어로 정부가 뛰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실제로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사이드가 사실은 불공정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경쟁 사이드에 들어오는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이 벤처 기업이나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발전할 때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해주는 사고, 또 정책적인 전환점을 가져줘야 된다. 결국은 이 기업들이 대규모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실제로는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일종의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거를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책 당국에서 상당히 인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규제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규제에 대해서도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번 최근에 있었던 이제 상황, 이제 특정 기업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다음에 결국 이제 정부에서 그 비슷한 기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인의 안전이나 인간의 뭐 존엄성에 대한 그런 형태의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규제가 아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일종의 정책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성태윤 교수님께서는 일단 지금 그 혁신금융 혹은 유니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떤 사항이 자본, 노동, 생산성 세 측면이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하시고, 자본의 측면에서는 그 자기 자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이 가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미 김영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사모펀드 등 기관 투자자의 역할도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 면에서는 지금 전문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전문직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지원도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생산성 부분에서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새로운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들으면서도 뭐냐면은 요즘 많이 말씀을 들으신 그 배달의 민족 거기서 어떤 가격 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가격을 올린 것 자체는 이제 철회를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경쟁 기업을 만드는 그것이 과연 불공정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은 이야기가 상당히 좋은데 딴 분들은 조금 무슨 얘기냐. 나라에서 싸게 좋은 물건 잘 생산해 준다 그러는데 왜 거기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장 우수한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항상 저희가 기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섹터에서 어떤 이런 경쟁 기업을 만들었을 때 과연 궁극적으로 건전한 경쟁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생산을 하게 될 때는 결국 규제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제로페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예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원을 제공해가지고 지금 계속 경쟁을 끌고 오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가 만약에 도태가 된다면 그 다음에 효율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불공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불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의 토론자 말씀은 다 들었고요. 황세훈 박사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토론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대기업의 역할, 벤처 투자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금전 분리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자금의 유입처를, 뚜렷한 자금의 유입처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 발제는 이제 주로 이제 세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서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제 성태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제가 이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장기업 세제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기는 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세제 개선 방안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의 변화는 단기간 안에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10년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세제를 바꾸는 데 대해서는 이 세금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보통 저항을 많이들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플랜들이 필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정도에 걸쳐서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개편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10년, 길게는 15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세제 개편 작업들을 미뤄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다행히 20대 국회 때 최원열 의원안하고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안 내용은 사실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한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시금 추진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근 원장님. 예, 뭐 5번 말씀하신 거가 뭐 제가 발표한 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김영하 교수님이나 성태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 사실은 이제 지금 꼭 이제 벤처기업 관련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이제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프지만 이 산업 구조 조정, 기업 구조 조정이 이제 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금 복지나 또 이런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이렇게 이 선별적이지 않고 이제 그냥 무차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사실 원래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그 한계 기업이 한 20-30%가 한계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계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일단은 고용 유연성에 따라서 약간의 해고는 자유롭게 하되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이나 실업수당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부담이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총선이 끝나고 지금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 노동 유연성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은 이거 뭐 과거 옛날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이런 생산성이나 이 경쟁력이 그냥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쨌거나 이 혁신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이제 발전이기 때문에 아픈 건 아픈 것이고 또 이 과거의 IMF나 뭐 이럴 때도 보면 다 노동시장도 이렇게 아픈 측면에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노동도 전환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정부나 이런 또 업계나 이 노동자가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대타협으로 갖고 가야지 우리나라 이 경제나 이 산업이 지금과 같이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 컨퍼런스였으면 당연히 그 청중분들께도 그 코멘트와 질문을 받을 텐데 저희가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